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살펴보면요. 고환율과 그리고 기관의 매도 영향으로 코스피는 1%대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죠. 2%대 하락하면서 코스닥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 국면이다. 마음의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또 파랗게 물든 상황에서 마냥 잭슨홀 미팅이나 또 금통위를 기다리기에는 심리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작전 세워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보시면서 장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제대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어제 마감이 된 국내 증시 상황은 간략하게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모두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된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하락한 원인에서는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전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유로와 달러 간에서의 패리티, 즉 이제 유로화가 1달러 선을 붕괴를 하게 되면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톡스 50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브렉시트를 진행을 한 이후에 영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내년 영국 지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1월을 기준으로 18%가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실적 감퇴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가속 전환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들 중심으로 또 매도세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성장성 자체에 대한 둔화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번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었죠. 근데 관련해서 살펴보시면은 반도체 업종 관련된 부분들, 전기전자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에서 굉장히 좀 타격이 커졌다는 점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부채 지수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중국이 탈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면서 기존의 조선 시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시장들이 기존에 중국과 베트남에 분산되어 있던 기업들이 이제는 싱가포르라든가 또 다시 고부가 산업 같은 경우에 또 국내로 또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섹터 중심에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대비 비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즉 이제 시장 내에서의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차익만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점. 또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주 중심에서의 강한 베팅을 하기에는 여전히 폭락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검을 좀 짧게 잡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길게 잡다가는 더 그만큼 버거워진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또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 중국이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어제 날짜로 기준금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다라고 느끼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영향이 또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이번에 LPR을 이제
보통 이제 1년물과 1년물과 5년물 두 가지로 이제 많은 지표를 좀 삼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동향에서는 1년물까지 인하를 잘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1년물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동반 하락을 했을 때는 이제 또 살펴보셔야 될 게 5년물과 1년물과의 격차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5년물 같은 경우에도 좀 격차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다는 점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지금 인하하는 방안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서 원자재 수급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탄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중국의 탈세계화 선언이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가 폭발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제 코로나 봉쇄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더불어서 이제 경기 내에서 기업들 간의 어떤 구조조정을 굉장히 또 많이 강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이제 지난 2019년도 이때 먼저 선행으로 진행되면서 영향들이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조기에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봉쇄가 되는 것은 여전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을 비롯해서 이런 각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질병 자체에 대한 여파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봉쇄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지난 4월에 이제 코로나 봉쇄를 이제 상하에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실업률은 6.1%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개인 소비력 감퇴로 이어지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탄력 부분도 마찬가지 둔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LPR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은 방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에 또 마찬가지로 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또 이제 3연속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인민들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 게임을 좀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LPR 1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15bp가 좀 내려갔고요. 즉 이 부분은 이제 지난 7개월 동안에 이제 굉장히 좀 금리가 높다. 오히려 이제 경기가 굉장히 침체하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는 부분들 때문에 소비 신작을 좀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은 5년물 같은 경우는 15bp, 그리고 1년물 같은 경우에는 10bp를 이렇게 또 낮춰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가량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유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버블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의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에 주도를 하는, 그러니까 큰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쓰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행보들은 이제 각국 은행들과는 아무래도 이제 좀 기준금리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GDP 성장률을 꾸준하게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환차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트럼프 정권 때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많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던 원인 중 하나도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력이 성장을 했을 때 오히려 환율을 낮춰버리는, 즉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또 미국이 또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관세 보복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현재 금리 조정 이후에는 또 제한이 된다면은 이런 관세라든가 아니면 환율 관련 부분으로 꾸준하게 이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은 단지 좋은 상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 있었죠. 이제 작년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헝다그룹 사태도 실질적으로 대마불사를 얘기를 하면서 대마불사는 없다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 지금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이민들이 납세를 했던 부분들의 그 세금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기업들을 또 도와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8월 들어서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누적 무역 수지만 255억 적자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엊그제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누적 적자가 규모가 무려 이제 66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66년치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56년도부터 무역 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의 최초의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말씀드리면 전쟁 직후에 한국 상황에서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 수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그만큼 누적이 많다는 부분들은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성장 국면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이만큼 이제 우리가 경상수지면이 탄탄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쌍끌이 적자, 즉 쉽게 말하면 경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된 이후에 이제 무역 수지가 실질적으로 악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미 누적 적자 수치라든가 아니면 수출 자체는 굉장히 좀 둔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가장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중무역 관련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그러니까 리먼 사태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었던 이 당시로부터 한 5개월 정도 연속으로 하락했던 때는 이때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 같은데, 지금 이제 대중무역 같은 경우에도 무려 30년 만에 지금 4달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교 이후에 이렇게 첫 연속 적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중국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22%또 상승을 했다는 부분 좀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중간재 가격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도 손해가 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점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탈세계화가 가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지수가 굉장히 높은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마저 이제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역 수지에서 굉장히 좀 특징이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출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115%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2배가량 무역 수지가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제품들을 지원을 많이 했던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향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1%만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전반적인 이제 수출 지수가 굉장히 좀 급감을 하게 되는, 무역 지수가 급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런 부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존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느 정도의 포지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무역 수지 동향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간의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악재 원인으로 좀 집은 것은 3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된 부분들과 어떤 중간재 수지 관련된 부분에서의 악화. 그리고 두 번째는 RCEP 같은 이런 어떤 관세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인 중국에서의 소비력 감퇴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중국의 실업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LPR 금리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중국 내에서의 이제 소비력이 굉장히 많이 감퇴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중국에서도 현재 가계 예금이 지금 전년 대비 13%까지 상승을 했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 대출도 마찬가지로 2007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셨을 때 현재 중국 내에서도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소비 활동이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여전히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장기화로 이제 무역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은 IMF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또 경상수지가 또 적자를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8월 금통위에서는 이제 2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기업들에서의 부담들이 높아질 것을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준에서는 여전히 강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 수준을 0.25에서 0.5% 사이 정도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조금 상대적으로 지난 7월에 대비했을 때 적었던 이유 중 한 가지도 7월 이전에 5월과 6월에 비했을 때 훨씬 더 매도폭이 좀 적었던 이유 중 한 가지도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이미 시사가 돼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금통위 간격이 또 한 달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기정사실하다 보니까 환율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FOMC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가올 FOMC가 또 이제 10월에 또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FOMC가 또 마찬가지로 또 다가올 4달에 또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환차 대응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기가 금리가 계속 연이어 상승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상품 운영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술주 중심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추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현금화, 그리고 채권 상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AA 이상의 안정성이 높은 채권들 중심으로 운영해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수지 적자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뒤에 잠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작전으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된 걸 보아하니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세 혹은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는 만약 좀 현금화 대응이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는 게 유효할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전기전자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이슈라고 하면은 삼성 보안기술 포럼이 또 마찬가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더불어서 최근 이제 기술주들이 또 이제 다시 게임주들과 기술주들이 또 다시 한번 신작이라든가 신제품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단일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주가 메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급한 불에 급하게 이제 매도를 하셔서 패닉셀을 하시기보다는요. 현재 추가적인 매수 자체를 조금 제한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제 또 8월 소비자 동향이 또 발표가 또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일 다가올 이슈들, 모레 다가올 이슈들, 즉 이제 다음날 이슈들을 조금 전략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볼 텐데요.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짚어봤는데요.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신다고요? 전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연준의 이번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유럽장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장중 달러 환율 역시 최고치를 갱신하며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반등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일부 유통업체들은 시장과는 흐름과는 약간 다르게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전에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골치를 앓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장중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를 했었죠. 이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이후에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원달러 환율 현황과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유지되는 배경 설명해 주신다고요. 우선 시장과 연준의 시각 차이가 최근에 달러 환율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프레드 인상을 경계하면서 1326.7원까지 상승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실질적인 경제 밑줄 충격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1,300원 초반대로 하향이 안정이 됐었는데 미국 경제는 어떤 긴축의 여파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점, 그리고 하지만 현재는 연준이 스탠스를 전환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최근에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경기 둔화 그리고 어떤 연준의 속도 조절이 미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특히 유러피안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1,340원을 돌파하는 그런 환율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환율이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되기까지에는 시장에서 확인할 만한 경제 지표가 조금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상한선을 좀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오르기 전에 전문가들은 1,350원 선까지 원달러 환율의 좀 상승폭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환율이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은 좀 제한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영향까지 살펴주신다고요. 우선 환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경기 관련된 그 체력 차이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여러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 또한 여기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 작용을 하면서 국내 그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있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떤 이렇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달러원 환율은 계속해서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달러 환율의 상승함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약간은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3분기 어닝 시즌 전까지 어떤 그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 약간은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경계해야 될 요인들이 더 많군요.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상대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고밸류 종목들,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어제 전일장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환율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 출발할 것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일괄적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인플레이션과 환율에는 그나마 무관한 일부 그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방산 그리고 원전 쪽에 저가 매수로 조금씩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공시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늘 알차게 채워주시는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전에 오늘 또 준비해 주신 공시 종목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바로 어제 일진 머티리얼즈 분입찰 소식을 좀 전해왔던 롯데케미칼을 준비해봤습니다. 롯데케미칼 공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실 텐데 그 전에 기업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1976년 3월에 설립돼서 1991년 5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보시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조 8,051억 원으로 4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0.3%, 당기순이익은 1조 4,448억 원으로 724% 증가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또 중요한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표님 어떤 공시입니까?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가 있었는데 특정 보도 자료에 대해서 공시 관련된 사실 유무에 대한 회사의 해명입니다.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은 일진 머티리얼즈, 보립차례, 롯데 등 4곳이 참전한다.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는 서울경제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 일자는 8월 20일자 보도였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8월 20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일진 머티리얼즈 본입찰, 롯데 등 4곳의 참전,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관련 본입찰 단계에 참여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확정 공시와 미확정 공시 그리고 사실 무근 또는 중요 사항 없음 이렇게 3개의 유형의 공시를 좀 제출하게 되는데 확정 공시라는 것은 일진 머티리얼즈 본입찰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공시가 좀 되는 것이고요. 미확정 공시의 경우에는 일단 부인은 아닙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본입찰에 참여한 것은 맞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이 일정 조율이라든가 이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진행 중인 상태를 좀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본입찰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좀 밝히는 것인데 일단 회사는 본입찰 단계에 지금 참여를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본입찰 관련된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시가 좀 시사하는 바는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미확정 상태에서 확정 공시 상태까지 우리가 좀 이 공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편인데 미확정 공시는 진행 과정에서 이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관련 공시 내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좀 이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최근 2분기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지금 2분기 기조 안에서 적자를 좀 기록했었는데요. 최근 2분기 연결 기준에는 이 5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분기 2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 부분별로는 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자, 이 부분이 수익성 악화의 어떤 직격탄이 좀 됐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좀 제시되고 있는데 2분기 이 적자 기조에 따라서 실적 개선의 속도가 좀 더디지 않겠는가라는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 부분의 어떤 호조 안에서는 상반기와 비교해서 매출액은 30.2%가 좀 증가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95%가 좀 급감하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상반기 원료 가격의 상승과 수요의 둔화 때문에 업황이 악화됐다라고 좀 밝혔었는데 개별적인 사업 부분에서는 이 회사 2가지 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고 있죠. 첨단 소재 사업 그리고 기초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첨단 소재 사업은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선방 효과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기초 소재 사업 부분에서 대규모 좀 손실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내역비를 좀 보면 2분기 매출액은 3조 4,534억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 손실 84억을 좀 기록했고요. 여수 공장의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 손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원가 상승, 글로벌 수요의 어떤 둔화, 자, 이 여파가 수익성 악화의 어떤 직격탄이다라고 좀 밝혔고 3분기 기조 안에서는 흑자 부분을 좀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 좀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우려감들 그리고 전방수의 급감 원인은 3분기 기조에서 퀘스천 마크는 좀 사실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나프타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이 좀 일부 개선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좀 있고요. 2030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 제품 부분이죠. 수소에너지, 전지 소재 그리고 리사이클 플라스틱 등의 어떤 사업을 계획대로 좀 잘 추진해 본다면 2023년도 이후 하반기부터는 좀 관련된 어떤 매출 부분이 실적이 좀 산입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 실적 이외의 모멘텀 부분도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이 미국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 코퍼레이션인데, 자, 이 부분이 사실상 롯데 케미칼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의 어떤 집중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좀 보면 현재 기초 소재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석유, 화학 관련 제품 부분에서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은 플라스틱 원재료 그리고 가전제품, 자동차 소재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소재 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실적 호조. 지금 현재는 전체 매출 포지션은 석유화학 제품 원재료 비중이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확대 관점에서는 오히려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이 향후 전망이 좀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이 롯데케미칼의 대산 공장에 현재 이 신규 설비 투자를 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초 소재 사업 부분에 실적 악화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는 형국은 맞지만, 오히려 저는 2023년도 이후 투자 가시화 이후 관점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특히 화학 계열사들이 모두 현재 배터리 소재에 좀 관여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소재 사업은요, 분리막 소재 그리고 전액 유기 용매 그리고 음극박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기타 소재, 우리가 2차 전지 핵심 소재라고 불리는 4대 소재 이외에 기타 특수 소재와 관련된 이 틈새 시장을 롯데그룹들이 적극 좀 공략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캐파를 좀 키우고 있는 과정. 이 부분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까지 병행된다면 글로벌 5위권 동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날개를 다는 셈이다. 저는 이 부분을 좀 크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와 관련된 공시 내용을 통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주가대에서 진단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를 보니까 부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가격선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우선 좀 보시기 전에 최근에 어떤 일봉 최고치,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9월 최고치가 26만 7천 원이었고, 올해 연중 최저치가 7월 15일 16만 4천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의 어떤 형국은 고점 대비 하락 구간 안에 좀 있다. 지금 18만 원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형태 주가로 좀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가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제시하는 부분은 고점 대비 하락의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어떤 이 체크 포인트를 위주로 좀 보는 것이 좀 좋겠느냐. 제가 지금 주가의 어떤 상승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좀 봤는데, 첫 번째는 기초 소재 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세를 얼마만큼 좀 빠르게 회복하는가.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이 얼마만큼의 캐파를 좀 더 키우는가. 세 번째는 지금 미국 현지 법인에서 양산 이후에 미국발 어떤 시너지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좀 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핵심 소재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향후에 생산하게 될 이 소재 4종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전해액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유기용매인데, 전해액 원가 비중의 30%를 좀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소재 비중의 어떤 비율들, 원가 비중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 4대 소재 중에서 당연히 좀 양극재가 좀 가장 크기는 하지만 전액 특수 소재 안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부분 30%의 어떤 차지하는 원가 비중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지금 결코 적지 않은 수익성이 어떤 제고될 수 있는 요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봐도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롯데 정밀화학의 음극박 사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전자 소재 사업 부분 4조 원 투자를 좀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현재보다는 2025년도까지 장기적 플랜을 갖고 우리가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는요, 16만 원,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분기 실적 대비 3분기 실적 기준에서도 사실상 실적의 회복세는 좀 더디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모아가는 전략이 2023년도
하반기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시 분석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본 종목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장전에 이 종목 공시 내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 저희 세워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내 시장에서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다. 그 요인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었는데 그것에 비해 시장 조정은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 알려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환율 대비해서는, 즉 환율의 상승 대비해서는 시장 조정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가 소액이지만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주요 업종 같은 경우 흐름을 살펴보면 주가가 기로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국면에 도래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수는 뭐 약간은 지금 국면에서는 내려갈 수 있는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400 초반 뭐 이 정도까지는 되돌림으로 뭐 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면에서 조금은 종목들을 계속 늘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을 통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전략보다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어제 언급드린 것처럼 50%대로 늘리는 대응이 우선적으로는 필요하겠고요. 여기 안에서 각 종목들 안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편입할 그러한 군들을 나눠놓고 순차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종목을 보더라도 조금 뭐 특징이 있는 종목들, 기술적 측면에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와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관찰하던 종목이 실적에 대한 특성이 있고 아니면 수급에 대한 특성이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러한 군으로 나눠 놓고 이제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편입을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장의 단계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시가총액대 편입하는 시가총액대를 정해놓고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은 엔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시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장비 이와 관련된 기업인데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한 요인보다는 기술적인 접근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오후에 시세가 나다가 윗꼬리를 길게 단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 거래일에서 한 세 번째 거래일 후에 거래량 수반을 하면서 되돌림 반등의 여부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즉 여기에서 되돌림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 3거래일 내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종목들을 관찰할 때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수반하고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을 시장이 약할 때는 급하게 추격할 게 아니라 윗꼬리를 수반한 종목들이 있으면 이를 추려놨다가 오늘 일부 그다음에 3거래일 내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보면서 일부 그렇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하고 접근하면은 좀 약세장에서 하나의 수익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5,5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NCS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은 15,500원대 접근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주로 이 종목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금요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미장까지 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 시장이 미국 시장은 금요일에 이어서 조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좀 급하게 접근한 시장은 아니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업종별로 봤을 때는 대형 IT 업종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안에서 성장주 같은 경우가 되돌린 국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조금은 차별화되는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높고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강하기는 해서 이와 관련된 테마들 아니면 확장해서 조선주라든지 피팅 이러한 쪽이 그래도 시장 대비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쪽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몇 년 내 최고치 이러한 구간이다 보니 주가 상승을 조금 더 향유를 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그 여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약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예상 대비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도 꽤 큰 조정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그래도 한 2.6포인트대 조정. 이론적으로 보면 출발은 한 13포인트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하락하고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지금은 그냥 단적으로 보이는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급락의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빠져버리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이번에 2200대 후반에서 반등을 받고 계좌가 한 단계 올라왔을 텐데 하다가 반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억지로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추후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순환매가 돌고 그 이후에 뚜렷한 현상이 없어도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조정이 나타나는 빌미가 되는 게 그 이후에 바톤을 받아야 될 게 개별주인데 되려 약해버리니까 시장은 좀 안 좋은 측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쉬어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국면으로 조금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을 체크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천연가스 상승이라든지 규정과 결부해서 바라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이슈와 함께 짚어볼 종목,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기존의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합병과 관련해서 확정이 되고 나서는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합병과 관련된 단가까지는 전거래일에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 윗꼬리를 다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에서 윗꼬리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한 27,000원대, 어제 27,000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합병 단가는 27,600원, 900원 이 정도 구간이었다 보니 그 정도 가격 이후에는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공개 매수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또 한 번 매매에 돌입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26,7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꼽아본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면서 다루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합병 관련 이슈로 상승을 했던 전력과 더불어서 천연가스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특징주로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걱정이 좀 앞서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난 6월처럼 시장이 좀 하방으로 많이 좀 내려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이 보시는 시장의 바닥과 더불어서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물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요. 아직은. 왜냐면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에 대비해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아니다 보니까, 즉 신흥국 시장이 함께 강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나라만의 영향이 아니다 보니 외국인 매수도 유입되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국면은 괜찮은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심증적인 측면들이 약간은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으로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200대 후반에 그런 시장을 보면서 조정을 겪어왔었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2400대 중반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는 2400대 초반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는 걸 열어두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다시금 2200대 후반까지 하락을 하는 거는 좀 가능성이 낮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 공매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신용의 투매까지 함께 나오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구간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2400대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만한 그 업종을 조금 추려놓고 그때 타이밍에 2400 타이밍에 다시 왔을 때 같은 경우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 환율 같은 경우는 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지, 여기가 결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 종가 기준으로 한 3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이 정도의 매도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가 연속적인 매도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스템 리스크가 없이 이 정도의 환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은 달러 강세가 결부해서 신흥국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환율이 더 이상 상승을 할까 하다 보니 외국인 매도는 안 나오는, 또 근데 여기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신흥국군과 비교해서 조금 플레이를 하는 자금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미리 하락이 있었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또 전체적인 지수 밸류 구간에서는 부담이 아니다 보니까 투매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 일단은 조금은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는 시장입니다. 부침 있는 시장 안에서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업종, 약한 업종을 나눠서 계속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한번 바라보는 시장으로 삼고 이번 주는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반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여전히 관망세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지수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강할 거예요. 아마 시작 같은 경우도 시작했다가 좀 밀렸다가 장 중반에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 어제와 비슷한 시장이 연출이 될 텐데 시총 상위에 대해서 매수의 실익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 테마라든지 그런 요새 종목들은 강할 수 있지만 시총 상위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 유입하기에는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 보여준 수급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외국인은 좀 저가에서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위로 치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한 차례 시장을 바라본다 생각을 하고 좀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또 매일 열리다 보니까 급할 필요 없이 오늘 또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장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장중의 전략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챙겨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